예.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을 설계를 시작했고 또 2단계에 진입하고 이제 1단 천연도 이제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제가 또 시작을 했는데 문을 또 닫아야 할 시점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이고요. 조금 피곤하시죠? 오후 시간대 지금 장시간에 걸쳐 앉아있기 때문에 좀 소프트하게 제 생각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볼 요량입니다. 저는 이제 동의대학교의 김용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문은 앞으로의 번역과 교양교육에 관한 탐색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변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간에 교양교육에 몸담고 있으면서 겪었던 어떤 생각들을 좀 이렇게 직조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본 것들이 이제 자료집에도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교양교육을 받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낯선 단어들을 어떻게 내가 사유해야 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건지 등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쟁점의 코어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위치해 있는데 문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새로운 현상이죠. 새로운 현상이면 새로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부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현상의 기존의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해석과 현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일단 기본 전제는 AI라고 하는 이 현상은 비가역적 현상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면 일단은 수용하는 게 좀 좋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굳이 경로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코어에 이제 또 이제 번역에서 이제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 건 앞서 이공주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교양교육과 관련된 방안은 스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이 스팀과 관련된 것들이 뭐 초중고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좀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서적들을 조금 중심으로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뭐 이렇습니다. 뭐 들어가며 기계 번역, 스팀 그리고 앞으로의 번역 교양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OS 체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그에 대한 키워드를 좀 제 사유를 근간으로 해서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근래에 이제 인류세 시대 앞서 지금 발표문에도 인류세가 지금 언급되었는데요. 인류세는 저한테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체감하기에는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책에서도 지금 AI 신세, 일본에서는 그 인류세라고 하자고 인신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해당 책에서는 지금 AI 신세라고 해서 AI가 지금 초래하고 있는 파급 효과 그게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간에 기존에 인류가 체험해 보지 못했던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용어를 가지고 이 필진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AI 신세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AI가 초래된 어떤 효과 현상을 모두 다 우리가 사유로 확장해 버리게 되면 사유의 범주가 넘어서 가지고 어떤 문제 쟁점을 명확하게 포착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 혹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 보면 그 얼굴 인식이죠. 그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문장을 인식하는 것. 요 범주 카테고리 3개 범주 하에 우리 삶에 초래되어지는 새로운 어떤 양상들, 그게 뭐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돌려야 되는데 인류세에 준한 어떤 파급 효과에 견주었을 때 인공지능이 지금 펼쳐 보이는 파급 효과가 더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공지능의 어떤 파급 효과 영역 중에
얼굴 인식, 그다음 음성, 문자 이런 거는 아마 문자와 음성은 뭐 번역기의 인공지능 기계 번역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도 친근히 확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해당 필진들의 주장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발표문은 기존에 자료집에 좀 너무 좀 미니멀하게 발표집이 구성되어 있는 듯해서 약간 좀 제가 첨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시의 영역에서 이제 비판적 사고와 콜라보레이션, 협력, 협업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포시에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번역의 문제니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문제와 창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소통하고 창조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번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그 기여의 코드가 몇 가지가 필요할 듯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방력, 그 다음에 뭐 상상력이라든지, 모방과 상상을 어떻게 이제 교양교육에서 또 매칭을 시켜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AI 신세 같이 이제 AI 번역혁명을 하는데, 이쪽에는 뭐 제가 약간 좀 비즈니스 관련 서적인 듯 해서, 업무와 관련, 영어 학습과 관련된 어떤 논의들을 이렇게 정리한 책인데요. 근데 이 필진의 어떤 논의가, AI에 기반한 자동 번역은 불가역적이다. 그래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저는 요거는 수용하는 게 논의의 생산적 구조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번역혁명을 통해 언어의 벽은 확실하게 붕괴되어져 있고, 실제 뭐 저의 개인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뭐 책을 어떤 급박하게 볼 경우에는 구글에서 나와 있는 걸 실질적으로 제가 뭐 활용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도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불가역적인 현상에 대해서 굳이 어떤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I 번역은 과거 번역 사례를 대량으로 집적한 데이터이고, 데이터에서 번역을 학습하는 수법에 기반한 번역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의 핵심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어떤 AI 시대이든 포스트 휴먼 시대이든 간에 계속 수렴되는 지점이 그 주체의 문제인데, 그럼 AI 번역이 앞서 발표문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AI 번역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논의보다는 이제 저는 객체지향으로 좀 존재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계속 주체 문제로만 소급시키다 보면 인간 중심주의에 갇혀가지고 생산적인 논의가 확장이 되어지지 않고 결론은 기계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다, 낫다라는 동어 반복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비가역적이고 불가역적인 어떤 AI의 어떤 현상을 일본의 어떤 경우에서 좀 긍정적으로, 또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시하는 게 저는 현장이라는 단어를 되게 좀 지향하는 바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리학이 되었든 뭐 실학이 되었든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교양교육에서도 마찬가지 번역 현장인데, 예를 든다면 제가 지난 학기 학생 한 분을 이제 지도했는데 번역을 되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번역을 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번역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그리고 뭐 번역 일거리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주시고요. 근데 반면에 또 번역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번역 현장에서 기계 번역이든 인간 번역이든 다단하게 어떤 언어적 현상과 관련된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져 있고, 제가 보는 현장은 일단은 AI의 습격에 인간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양 현장으로 이제 좀 제가 이제 담고 있는 현장을 좀 살펴보면, 요즘에 학생들 만나가지고 학생 지금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프로젝트 합니다. 학생 뭐 합니까? 과제합니다. 학생 뭐 합니까? 또 프로젝트 합니다. 혼자 뭔가를 사유하고 궁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너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핸드폰을 근데 많이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짧은 쇼츠 영상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1층에서 이제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핸드폰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뭘 보고 있으면은 그 짧은 1층에서 몇 층까지 올라가는 시간 동안에 짧은 영상, 한 5분 내외의 영상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제 패스트 교양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 빨리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자기화하는 것. 그래서 근래 서점에도 보면 뭐 하루에 한 권씩 읽던 뭐 클래식 음악 뭐 관련된 책자라든지 뭐 일본에서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슬로우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이에 대한 느림이 저는 느림이 아니고 너무 느려요. 교양교육이. 그래서 저는 빨리 교양교육이 좀 가속화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 이 교양교육 현장에 그 학생들의 휘를 빨리 돌려 가지고 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느림의 범주로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주장들이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혹은 또 교양의 현장 자체가 뭐 그걸 주는 굳이 뭐 MZ 세대론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든다면 뭐 리버럴,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컨텐츠로 이제 이해하는 시대, 빨리 수입하고 소비해버리는 어떤 시대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걸 클래시컬하게 접근하는 것도 선악들의 어떤 그 학문적 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번역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교양교육과 관련된 게 있겠죠. 역시 지금 김동민 교수님하고 토익 쪽에 뭐라든지 유튜브 채널, 근데 항상 이런 논의들을 읽어보면 그 역동적인 학습 현장의 교육 사례를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례가 어떤 거이냐를 살펴보기 이전에 사례를 생성해야 될 시점이지 않은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이 패스트 교양의 시대에 가속화된 속도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 낼 수 있는, 때로 선악들의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교양교육의 어떤 교양의 컨텐츠를 빨리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코드를 마련해야만이 이 세대들과 교양의 영역이나 혹은 저변을 확장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과 교양교육에 관한 논의도 있습니다. 곧 저희 그 교양 튜터링에서도 이번 학기에는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 교양연구소에서 그 모 교수님의 주재하에 교양교육 튜터링이 진행되었는데, 이 타자로서의 외국인 우리 유학생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고 또 얘기하고, 그건 또 하나의 번역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쟁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팀과 이제 교양교육의 접목인데, 여기 지금 기존에 STEA를 빼고 M까지 왔던 요 교양교육 사례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윤옥환 교수님이 이제 요 설계를 하셨는데, 이제 주로 보니까 디자인 띵킹과 접목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이 스팀이라고 하는 걸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학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학문적인 어떤 요소가 약간은 좀 희소화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그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참고할 부분이 있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논의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AI 신세, AI 번역 혁명, 그 다음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것이 지금의 기존의 안주 체계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는, 근데 물론 그게 어떤 방향점은 있겠지만 활로가 보이지 않는 그냥 답습에 준하는 코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서 그 홍성민 그 회장님 말씀처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교양이라든지, 이걸 빌딩이 이제 독일어에서 이제 좀 클래식한 의미로 이제 둔다면 리버럴 아츠적인 요소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어떤 기존의 클래식한 거하고, 그다음 디지털한 환경에 처한 교양
하고 접목을 해야 새로운 활로가 마련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세트가 이제 번역 문제이기 때문에 기계 번역하고, 그럼 요 기계 번역하고 스팀을 엮어가지고 OS 체계를 좀 싹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기계 번역에 보면 해당 책에서도 앞서 요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서 이공주 교수님이나 앞서 이 세션에서 기계 번역과 관련된 약사를 잘 정리 정돈해 주셔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기계이든 인간이든 번역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아날로그한 방식이든 디지털한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누구냐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언어의 맥락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휘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포스트 휴먼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논의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데, 이제 번역과 관련된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컴퓨터 보조, 규칙 기반, 통계적 기계 번역, 신경망 기계 번역,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접목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는 건 동의하는데, 이걸 우리 학생들이 재미나게 혹은 정말 말 그대로 리버럴하게 수용할 수 있는 범주는 또 어떤 모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또 좀 저는 고민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송현석 교수님 기계 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번역학 본질 자체는 불변할 테고, 그 다음에 인간 번역의 위기 프레임에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여기 지점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양 교육이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대목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 교양 방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중요한 건 너무 방법론에 치우쳐가지고 교양 교육의 학문적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된 구체성을 띤 논의가 또 추후에는 저도 이제 논문으로 또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스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번역이든 또 교양 교육이든 묶어내어서 이 5가지 범주를 교양 교육의 어떤 큰 구조가 생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스팀 인재라고 해서 지금 5가지가 지금 나와 있고, 이 책에서는 스팀 인재를 특히 휴머니스트, 이노베이터, 그 다음 디자이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포스트 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아트 사고라든지 디자인 발상, 문제 해결. 그럼 인공지능은 아까 지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스팀은 결국에는 물리 형단적인 교육 방법론이다. 그래서 교육 방법론까지에 대한 논의는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구체화시키는 걸 저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교양교육 종사자분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스팀에서 이제 이게 좀 잘못하게 되면 너무 A에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인문학이나 혹은 아트라 예술 혹은 리버럴 아츠, 자유롭기 위한 어떤 아트 또는 디자인 띵킹과 같이 A에 또 너무 무게 중심을 둔 채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이나 매스매틱스와 이 관계를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대문자 A 되어 있는 요 크기가 조금 더 낮아져야 다른 이 과학적 프레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운영 체계는 첫 번째는 리트러시입니다. 근데 리트러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음 학기에 교과목을 하나 개설했는데 스팀 리트러시의 이해라는 과목을 제가 이제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좀 신조어로 SF라고 이렇게 했는데, 스팀 픽션 리트러시라고, 스팀과 관련된 것들을 지식을 전수하는 건 전공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질문이죠. 수학이 무엇이냐, 과학이 무엇이냐, 공학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아트는 무엇이냐, 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픽션과 관련해서 인문학적인 걸로 좀 전부하는데, 리트러시 역량이 좀 필요한데, 그 리트러시 다양한 리트러시 중에
스팀의 리트러시가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번역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번역과 관련해서 선입견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포용적 가치를 얼마만큼 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번역에 나와 있는 편견이나 혐오가 여과 필터되지 않고 나왔던 거는 그 기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이 윤리 교육이라든지 인클루시브한 마인드를 주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연전에 어떤 뭐 그 이모티콘인가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성적 희화화된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마이너리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우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방법론으로 이제 그 디퍼러닝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많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디퍼러닝 같은 경우는 이건 단순하게 몇 개의 교과목 차원이 아니고 정책이라든지 제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이게 지역과 학교가 연계되어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OS 체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곧 이제 2부가 끝나면 3부에서 이제 교양교육 튜터링이 있는데, 이 튜터링의 체계에서도 좀 교양과 관련된 튜터링의 방식들이 좀 더 2.0 이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뭐 로봇이 튜터링을 한다 했을 때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그 앞서 오늘 굉장히 많이 언급된 그 사유가 발트 베냐민인 것 같은데요. 그 유고 제츠가 이제 번역가라고 하면 아프가베가 이제 독일 말로 하면 과제인데,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제 생각엔 번역을 가지고 가운데 원심에 두고 여러 가지 어떤 그 OS 체계를 만든 것처럼 그 번역의 자리에 교양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OS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OS 체계의 핵심은 저는 스팀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스팀의 당위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역설적으로 A의 가치만 너무 확대하거나 또는 나머지 스템만의 가치를 너무 더 확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쌍방간의 밸런스가 이렇게 갖추어지는 거 있고, 스팀 자체에만 너무 국한되지 않고 좀 제도화된 어떤 구조 시스템 내에서 체계가 갖추어지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번역의 문제이기 이전에 교양교육 담당자들의 아프가베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